우리의 이야기는 광활한 왕국에서 시작된다. 옛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 왕좌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 그녀는 왕국에서 가장 잔혹한 군대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 왕국은 새로운 여왕을 결코 쉬게 두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늪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서하는 강력한 무리를 만들어야 했다. 서하의 딸들은 왕위를 잇는 직계 후손이었기에 그녀는 그들을 진정한 전사로 키워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이자 지휘관이었다. 그중 한 딸은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아들들조차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력은 단순히 살육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서하는 무리를 하나로 유지하고 잔혹한 왕 도연의 환심을 사야 했다. 그를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다. 그의 아들들조차도 심지어 서하마저 머리를 숙여야 했다.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위대한 늪지는 왕국의 영광이자 잃을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은 땅이었다. 서하의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해야 했다.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늪지를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쪽에서는 또 다른 초라한 여왕이 있었다. 그녀 역시 작지만 야심 가득한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늪지를 차지하기 위해 살육을 서슴지 않고 공포를 퍼뜨리며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약탈했다. 붉은 흙빛 물이 고여있는 오아시스 속 에네디 지역의 마지막 악어들이 느릿하게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크지도 사납지도 않지만 한때 푸르렀던 사하라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점점 태양과 기후 변화에 의해 줄어드는 작은 늪지뿐이다. 공기 온도는 화씨 113도를 넘기도 하며 연평균 강수량은 고작 2인치에 불과하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 악어들은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멸종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혼자가 아니다. 수십 종의 다른 생명체들도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삶의 리듬을 조정하고 있다. 밤이 내려오자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줄무늬 하이에나다. 회색빛 털과 검은 줄무늬를 가진 날씬한 몸매. 그 모습은 달빛 아래 완벽한 위장이자 적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 등에 난 갈기가 곤두서면 몸집이 최대 40%나 커져 보이며 위협적인 인상을 만들어낸다. 점박이 하이에나와 달리 줄무늬 하이에나는 혼자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하며 많아야 7마리 이하의 작은 무리로 움직인다. 줄무늬 하이에나는 기회주의적인 사냥꾼이다. 희미한 피냄새조차 추적해 불운한 사체를 찾아내고 강력한 턱으로 뼈와 발톱 그리고 가죽까지 으스러뜨린다. 그러나 썩은 고기가 부족할 때면 주저없이 직접 사냥에 나선다. 그 밤에 도둑의 발자취를 따라 머리에 이상한 뿔을 가진 한 마리 뱀이 나타난다. 뜨거운 모래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사냥감을 기다린다. 그것은 바로 사하라의 뿔살무사, 사막의 침묵의 살인자다. 길이는 고작 12에서 24인치에 불과하지만 그 몸은 작고 민첩하며 치명적이다. 독특한 무늬의 피부 덕분에 모래와 바위 사이에서 거의 완벽히 사라진 듯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눈 위에 2개의 작은 뿔이다. 이 뿔은 강렬한 햇빛을 줄여주며 동시에 그를 주변 환경의 일부처럼 위장시켜준다. 혹시 생각해본 적 있는가? 왜 어떤 사막의 뱀들은 앞으로 곧장 기어가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할까? 그것은 춤이 아니다. 물리학과 생존의 정수가 담긴 움직임이다. 옆으로 움직일 때 뱀의 몸은 어느 순간에도 단 2곳만이 뜨거운 모래와 닿는다. 이로써 화상을 입지 않고 섭씨 1158도에 달하는 뜨거운 사막 표면 위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기술은 모래 위에서 효율적인 추진력을 만들어 미끄러짐 없이 빠르게 움직이게 해준다. 때로는 가장 곧은 길이 가장 효율적인 길이 아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향을 달리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생존의 여정은 이제 우리를 작지만 놀라운 생명체의 은신처로 이끈다. 그것은 바위바위쥐. 놀랍게도 코끼리와 가까운 친척 관계를 가진 동물이다. 모래빛 회색 털 아래에는 바위와 절벽을 정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몸이 숨어 있다. 부드러운 발바닥은 고무처럼 끈적한 패드로 덮여 있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표면에도 단단히 달라붙을 수 있다. 매일 아침 바위바위쥐는 바위 틈에서 나와 햇빛을 쬐다. 천 조절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열을 흡수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뜨거운 모래 속에 뱀들이 몸을 숨기고 바위바위쥐가 절벽 위에서 햇빛을 쬐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는 언제나 한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카라칼이다. 작고 날렵한 몸집을 가진 두려운 사냥꾼으로 짙은 황적색의 털은 사막의 지형과 완벽히 어우러진다. 그러나 이 종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귀 위에 길게 솟은 검은 털송이로 고양이과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생체 탐지 시스템 중 하나를 이룬다. 카라칼은 164피트 떨어진 곳에서 들쥐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때가 오면 최대 10피트 높이로 뛰어올라 먹잇감의 목을 정확히 물어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 먹이사슬 속에서 카라칼은 중간 먹잇감의 개체수를 조절해 설치류 개체군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포식자들이 바위근을 속으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높은 곳에서 머무는 존재가 있다. 그들은 땅에 속하지 않으며 바위나 모래의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하늘 높이 약 1600피트 상공에서 침묵 속에 모든 움직임을 주시한다. 생명이 언제나 위태로운 이 메마른 세상에서 흰등대머리 독수리는 생태순환의 마지막 고리이다. 그들의 눈은 2마일이 넘는 거리에서도 작은 사체를 포착할 수 있다. 한 생명이 쓰러지면 그 생물학적 신호는 하늘 위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단 몇 분 만에 하늘은 수많은 날개로 가득 찬다. 흰등대머리 독수리가 나선형으로 하강하면 묵직한 날개짓이 사막의 땅을 가볍게 울린다. 그것은 재생의 의식을 알리는 소리이다. 이들의 소화기관은 극도로 강한 산성을 띠어 병든 조직까지도 감염 없이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위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는 것이다. 마지막 흰등대머리 독수리의 날개가 사라진 뒤 하늘에는 더 작고 더 흰 검은 날개 끝을 가진 그림자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타난다. 그것은 이집트 독수리다. 신화와 생물학 그리고 본능 세 세계가 하나로 깃든 이름이다. 이집트 독수리는 하늘에서 가장 강한 새는 아니지만 가장 지혜로운 새 중 하나다. 큰 독수리들이 잔치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살점만을 정교하게 뜯어낸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를 바위 벽에 새기고 질서와 진리의 상징으로 숭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식사조차 완벽한 논리와 자연의 질서에 대한 존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엔네디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오아시스들이다. 이곳은 메마르고 가혹한 사막 속에서도 살아남은 고대 숲의 마지막 흔적이며 수많은 고유종들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곳은 아르케이 협곡이다. 수백 피트 깊이의 협곡 바닥에는 높이 65피트에 달하는 나무들이 자라며 1년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열대우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협곡은 수직 절벽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그늘과 고대 지하수맥 덕분에 독특한 미기후를 유지한다. 협곡 바닥의 평균 온도는 주변 사막보다 화씨 10도에서 18도 낮다. 비디아트족은 조상의 영혼이 여전히 그 물속에 살아있으며 그 후손들을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는다. 이곳은 또한 수많은 동물 종들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하다. 수직으로 솟은 바위 회랑 사이에는 올리브 게코 원숭이 무리가 모여 산다. 수컷의 몸무게는 최대 70파운드에 이른다.
그들의 올리브빛 회색 털은 이 지역의 모래와 바위에 완벽히 녹아든다. 이들은 물이라 불리는 큰 사회 집단을 이루며 고정된 지도자는 없고 서열, 혈연, 경험에 따라 유연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 그들은 나무 뿌리를 파먹고 떨어진 과일과 질긴 잎, 작은 곤충들까지 먹는다. 조건이 맞으면 사냥에도 나선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움직임은 단순한 먹이 탐색이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열어가는 행위이다. 올리브 게코 원숭이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고요 속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르바리앙이다. 근육질의 몸은 최대 320파운드까지 나가며 모래색과 갈색이 섞인 털은 완벽한 위장이자 타오르는 열기와 포식자의 시선을 막아주는 갑옷이다. 그리고 달 모양의 커다란 뿔, 최대 30인치에 달하는 그 뿔은 싸움과 방어를 위한 무기다. 바르바리앙이 이동할 때마다 땅 표면이 부서지며 물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게 되고 배설물을 통해 씨앗이 퍼져 토착 식물의 보존과 침식 방지에 기여한다. 사하라의 메마른 사막 속에도 겔타라 불리는 담수 오아시스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작은 늪, 지하수층 혹은 반영구적인 샘일 수도 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 바로 겔타 다르케이다. 생태학적으로 겔타는 단순한 물의 저장소가 아니다. 사하라에서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식물과 동물을 이어주는 생명의 연결망이다. 또한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날아오는 수십 종의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현지인들에게 겔타의 한 방울 물은 지구의 영혼 그 자체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놀라운 수생 공동체가 존재한다. 작은 틸라피아 물이나 희귀한 킬리피시 같은 물고기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오래된 존재는 세네갈페어이다. 이 물고기는 원시적인 폐를 이용해 공기 중의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다. 그들은 겔타의 마지막 주민이자 먼 과거의 습윤한 시대를 증언하는 생명체다. 어두운 바위, 절벽 사이로 한 마리의 악어가 깊은 협곡의 고인물을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강도, 습도, 초원도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놀라운 끈기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엔네디 지역의 깊은 호수들에는 10마리도 채 되지 않는 서아프리카 악어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길이 13피트를 넘고 몸무게는 최대 1,540파운드에 이르며 어두운 비늘은 갑옷처럼 단단하고 턱에는 약 70개의 원뿔 모양, 이빨이 빽빽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기다림의 방식이다. 차갑고 완벽한 정지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약하거나 병든 먹잇감을 사냥하며 물고기와 수생생물의 개체수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 현지인들에게 이 악어들은 위협이 아닌 신성한 존재이자 보호와 행운의 상징이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에네디의 계절 초원과 유목민의 삶이 펼쳐진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위에서 야생의 생명들은 태양 아래에서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것은 북아프리카 타조로 키는 최대 9피트, 몸무게는 310파운드가 넘는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시속 43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남쪽 지역에 사는 친척들과 달리 이곳의 타조는 에네디에서 소규모 무리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곳에서 인간 또한 예외는 아니다. 비드야 사람들, 이 척박한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유목민 공동체, 은 자연의 불안정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낙타 등에 실려 있고 풀과 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 두 가지는 사하라의 어떤 금속보다도 더 귀한 자원이다. 붉은 먼지길과 계절 초원을 따라 낯설지만 익숙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단복 낙타다.
사막 풍경과 하나가 된 이 동물은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생존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약 4,000년 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길들여진 후 수천 마일의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무역 캐러밴과 함께했다. 체내 수분의 25%를 잃어도 죽지 않으며 대부분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준의 탈수를 견딜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저장된다고 생각하지만 낙타의 혹에는 사실 지방이 들어있어 음식이 없어도 몇 주간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늘날 단복 낙타는 완전히 야생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은 오직 가축으로서 혹은 본래의 서식지, 밖의 야생 개체군 형태로만 살아남았다. 단복 낙타의 여정과 함께 한때 이 땅을 묵묵히 지배했던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 바로 사막의 영혼이라 불리는 아닥스 영양이다. 키 약 3피트, 몸무게 220파운드의 몸 안에는 섭씨 122도에 이르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기묘한 생물학적 장치가 숨어 있다. 그린빛 흰 털은 태양열을 반사하는 천연 거울처럼 작용한다. 아닥스 영양은 한 달 이상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현재는 5마리에서 5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가 모래바다 위를 유령처럼 조용히 이동한다. 아닥스 영양의 발자국이 희미해질 즈음, 우리의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우에게 이어진다. 바로 작은 체구의 사막 여우 페넥이다. 몸 길이는 16인치, 무게는 3파운드가 차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 6인치에 달하는 긴 귀는 최고의 무기다. 열을 발산하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 레이더처럼 작동해 모래 아래를 움직이는 쥐, 곤충, 도마뱀의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한다. 물을 마실 필요도 없다. 먹이와 과일에서 직접 수분을 흡수한다. 그렇게 하며 설치류와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붉은 암벽 위로 첫 햇살이 비추는 순간 산꼭대기에서 검은 그림자가 날아오른다. 타우니 독수리, 이 바위 사막의 하늘 위 침묵의 지배자다. 그날의 태양빛 아래 치명적인 정확성을 지닌 이 새는 날개 길이 6.5피트, 몸무게 약 7파운드의 강인한 체구와 수백 피트 상공에서 도마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시력을 지녔다. 때로는 330피트 높이에서 낙하하듯 급강하해 먹이를 낚아채고 때로는 마른 나무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며 방심한 먹잇감을 덮친다. 혼자 사냥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한 쌍의 성체가 협력해 더 큰 먹잇감을 쓰러뜨리기도 한다. 타우니 독수리는 설치류, 육상조류, 뱀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잃어버린 세계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바다를 건너 또 다른 세계로 향한다. 인도네시아 제도는 적도를 따라 3,100마일 이상 뻗어 있다. 이곳 플로레스 섬에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야생과 어우러진 삶을 살고 있다. 코모도 섬은 소순다열도에 속해 있으며 1500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아시아판의 충돌로 형성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지만 코모도만이 이 전설적인 용의 고향이다. 코모도 왕 도마뱀, 지구에서 가장 큰 도마뱀은 산비탈과 숲속 그리고 해변에서도 살아간다. 완전히 자란 수컷은 길이 8.5피트, 무게 200파운드까지 성장할 수 있다. 덩치가 커 보이지만 코모도 왕 도마뱀은 시속 12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동족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개체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기며 살아남는다. 이곳에서는 가지처럼 퍼진 아크로포라 산호들 사이로 자리돔 무리가 모여든다. 무리를 이루는 것은 생존 전략의 하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부 포식자들 역시 함께 사냥하며 효율을 높인다.
바닷속 세계에서 힘은 크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 하지만 코모도의 포식자들 중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속에서는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지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코모도에서는 언제나 더 강한 존재가 있고 생존의 법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반달천 사어가 작은 갑각류를 찾는 동안 타이탄보고는 혼자 있는 삶을 즐긴다. 그들은 연체동물, 갑각류, 산호, 그리고 말미잘을 먹는다. 먹이를 찾기 위해 산호를 부수거나 모래를 파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살에는 조류에서 비롯된 시과톡신이라는 독소가 축적되어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어린 박쥐고기들은 영리한 속임수를 쓴다. 검은 몸에 주황색 가장자리를 두르고 먹기 어려운 편형 동물을 흉내내 포식자를 피한다. 성체가 되면 그들은 색과 형태 모두를 바꾼다. 이 제도의 바다는 화려한 색과 두드러진 입으로 유명한 하얼리퀸 스위틀립스의 터전이다. 박쥐고기와 달리 스위틀립스는 어릴 때 혼자 지내다가 성체가 되면 무리를 이룬다. 몸의 검은 줄무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무늬로 바뀐다. 성장하면서 그들은 외로운 방랑자에서 산호초의 활기찬 거주민으로 변모한다. 코모도에는 두 계절만 존재한다. 건기와 우기다. 12월의 폭우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해 군도 전체를 푸른빛으로 물들인다. 하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에는 초록이 노랗게 바뀌고 식생이 마르며 땅은 초원으로 변한다. 모든 것은 다시 비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기에 만타가오리가 있다. 멜라니즘, 즉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일부 개체는 드물게 검은색을 띈다. 그들의 배에는 점들이 별자리처럼 흩어져 개체마다 다른 하늘 지도를 만들어낸다. 같은 무늬를 가진 두 마리는 없다. 만타가오리의 날개 길이는 최대 23피트에 이르며 무게는 2.2톤, 수명은 90년에 달할 수 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멈추면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종 같은 산호초로 돌아오는데 무엇이 그들을 이끌까? 자연에는 이유 없는 일이 없다. 만타가오리는 작은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는다. 산호초의 일부 지역은 세정소처럼 작동한다. 기생충과 죽은 피부는 그 물고기들에게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 그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다. 그리고 때때로 만타가오리는 물 위로 뛰어오른다. 아마도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 혹은 그저 즐거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세계에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 900만 년 동안 고립되어 떠도는 거대한 땅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마다가스카르, 시간의 흐름 속을 홀로 항해해온 생명의 방주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5,0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5,500만 년 전 몇몇 기이한 동물들이 아프리카에서 300마일 가까운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꼬리 여우원숭이입니다. 9마리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침 햇살 속에서 몸을 덮이며 긴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유포르비아 나무의 수액은 인간의 피부를 태울 수 있지만 이 여우원숭이들은 면역이 있습니다. 그 수액은 지방이 풍부해 생존을 위한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목의 중심으로 암컷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며 무리를 이끕니다. 라보르드 카멜론은 부화했을 때 길이가 한 인치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수명은 단지 4달. 육상 척추동물 중 가장 짧습니다. 눈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방향에서 먹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먹이가 풍부할 때 수컷 카멜론은 불과 2달 만에 몸집이 5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짧은 생애 때문에 짝짓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은 극도로 치열합니다. 건기가 돌아오면 성체 카멜레온은 한 마리도 남지 않습니다.
300제곱마일이 넘는 날카로운 석회암 봉고리들은 특별한 여우 원숭이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바위 미루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등반의 달인입니다. 이런 혹독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데켄시파카 여우 원숭이입니다. 인도네시아 제도의 광활한 하늘 아래 새들의 세계가 또 하나의 매혹적인 장을 펼칩니다. 회색 머리 물술이 힘과 평온함의 궁극적인 상징, 고요히 상승 기류를 타고 미끄러지듯 날며 이 맹금류는 상당한 고도에서 먹잇감을 살핍니다. 이 위치에서 그들의 시력은 인간보다 8배나 강력합니다. 한 번의 급강하마다 완벽한 정확성의 교과서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내륙 깊은 곳, 풀잎이 늪을 스치며 흔들리는 그곳에서 섬세한 지저김이 들려옵니다. 얼룩참사의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며 각각의 노래는 작지만 특별한 사회를 이루는 유대의 상징이자 고유한 유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검은 줄무늬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명예의 휘장입니다. 저녁빛이 물 위로 번질 때 순백의 형체가 늪 위를 미끄러지듯 떠다닙니다. 백로, 평화의 자태를 품은 존재, 하지만 온화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는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인내로 다져진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우아한 몸은 바다조차 거뜬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쌍의 짝을 맺고 평생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침묵의 전사처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둥지를 지킵니다. 검은 얼굴 노랑부리 저어사에 숟가락 모양의 부리는 진화가 만든 걸작입니다. 그들은 얕은 물속에서 머리를 좌우로 저으며 부리 속 수백 개의 신경 수용체로 가장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합니다. 부리가 닫히는 순간 먹잇감에게는 도망칠 틈이 없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가슴에 황금빛 깃털이 돋아나며 그것은 짝을 찾기 위한 생생한 선언이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가 더 동쪽으로 가면 거대한 고원이 있습니다. 이 고원은 섬의 기후를 나누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해발 6,500피트가 넘는 이곳은 몬순에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내린 비는 비옥한 계곡을 만들어냈고 그곳은 말라가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쌀을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숲은 다른 어떤 열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여우 원숭이의 95%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세계에서 멸종 위험이 가장 높은 포유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종 중 하나는 섬의 동부에 서식하는 대대나무 여우 원숭이입니다. 그들의 식단의 95%는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나무에는 청산가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체가 먹는 양만으로도 사람 5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벽히 적응하여 이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지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직 지속적인 보존 노력만이 이 섬의 독특하고 경이로운 야생 생명을 미래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섬들의 이야기는 영혼을 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심장부, 하늘이 땅과 맞닿는 듯한 곳에 한 줄기 강이 황금빛 초원을 가로질러 깊게 길을 새기고 있다. 이곳은 마사이 마라이다. 전설적인 이 강은
거대한 대지를 키워낼 뿐 아니라 수백만의 야생 영혼들에게 생명줄과도 같다. 해마다 건기가 찾아오면 말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이동의 무대가 된다. 누떼, 얼룩말, 그리고 톰승아젤 무리들이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그 아래에는 이들을 노리는 악어의 입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 케냐는 자연이 단순히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의 자연은 생동감 넘치고 격렬하며 영혼으로 가득하다. 아프리카 대륙을 상징하는 빅5, 즉 아프리카 코끼리, 케이프 물소, 거불소, 표범, 그리고 사자초원의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사자는 포효 한 번으로 자연 전체를 숨죽이게 만든다. 호랑이나 표범처럼 홀로 사는 고양이과와 달리 사자는 사회적 동물이다.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 혹은 형제 동맹이 암사자들과 새끼들을 이끄는 구조로 살아간다. 건기의 마지막 날들, 타오르는 태양이 케냐의 초원을 태운다. 메마른 풍경 속에서도 거의 말라버린 마사이마라 강은 여전히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드는 마지막 안식처다. 수백 마리의 케이프 물소떼가 느릿하게 강가로 이동한다. 멀지 않은 곳, 마을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는 황금빛 몸을 한 그림자들이 얕은 풀숲에 몸을 낮추고 있다. 사자물이다.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물소떼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사냥, 아니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다. 사자의 세계에서 삶은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다 자란 수컷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도전하며 지배권과 무리, 그리고 짝짓기 권리를 놓고 싸운다. 새로운 수컷이 왕좌를 빼앗으면 그는 이전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모조리 죽여 암사자들을 다시 발정 상태로 만든다. 잔혹하지만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생명의 순환이다. 메마른 칼라하리 사막의 한가운데 오카방고라 불리는 경이로운 자연의 기적이 존재한다. 이곳은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갈증에 목마른 대지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드문 내륙 삼각주다. 매년 앙골라에서 홍수가 밀려오면 오카방고 평원은 마치 마법처럼 깨어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온갖 야생 동물들이 사방에서 이곳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홍수가 물러난 초록빛 초원 위 한 무리의 사자들이 멀리 있는 누우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사냥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순간을 읽어내는 예술이다. 오카방고의 범람지는 바로 그 예술이 펼쳐지는 무대이자 본능과 전략, 그리고 인내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생존의 장관이다. 오늘 한 마리의 누가 죽는다는 것은 사자들에게 내일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들의 새끼들을 살게 할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곳에는 완전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 다만 차갑고도 섬세한 균형만이 존재할 뿐이다. 북아메리카의 건조한 사막과 반사막지대 한가운데서 독특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은 바로 방울뱀의 꼬리에서 나는 소리다. 이 소리는 죽음의 왕국에서 온 경고다. 방울뱀의 꼬리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속이 빈 케라틴 마디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 위협을 받으면 방울뱀은 꼬리를 1초에 50번이나 흔들며 특유의 소리를 낸다. 방울뱀의 치명적인 힘은 피와 근육 조직을 공격해 빠른 괴사를 일으키는 혈액 독성독 헤모톡신에 있다. 그들의 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며 단 20분이 ICU 만에 이루어진다. 타는 듯한 땅 위에서 로드러너 새는 낮은 덤불 사이를 번개처럼 가볍게 내달린다. 날렵한 몸과 날카로운 부리를 지닌 이 새는 곤충, 도마뱀, 심지어 독사까지 사냥하는 능숙한 사냥꾼이다. 강력한 두 다리 덕분에 거의 날 필요가 없으며 시속 20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조용히 둥지를 지키는 로드러너의 알들은 연약하지만 소중하다. 그런데 근처에서 방울뱀이 모습을 드러낸다. 새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들며 자신의 소중한 알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준비한다. 아시아의 습하고 울창한 숲속에서는 전설적인 존재가 소리 없이 움직인다.
바로 킹코브라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 놀라운 지능, 그리고 본능적인 통찰로 군림한다. 킹코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독사다. 그 독에는 강력한 신경 독소가 들어있어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며 몇 분 안에 마비와 호흡 마비를 일으킨다. 단 한 번의 물기만으로도 성체 코끼리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 킹코브라는 다른 뱀을 사냥하는 뱀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주요 먹이는 다른 뱀들이다. 숲속의 한 공터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킹코브라가 몸을 치켜쓴 채 팽팽히 맞선다. 이것은 짝짓기 철에 수컷들끼리 벌이는 전형적인 결투의식이다. 이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하고 용감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외형 뒤에는 헌신적인 어미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대부분의 뱀과 달리 암컷 킹코브라는 둥지를 짓고 알을 지키며 몇 주 동안 먹지도 않는다. 그리고 새끼들이 부화하기 직전에야 자리를 떠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일을 피한다. 우리의 여정은 혹독한 땅들을 지나며 가장 놀라운 생존의 드라마들을 목격해 왔다. 아프리카 초원의 왕 사제서부터 인도네시아의 고대의 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적응과 용기 그리고 야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곧 이 행성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